성공하는 주식 투자에 필요한 자세로 책 월가의 영웅에 보니까 3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독특했던 게 이분이 전업투자가인데 집을 샀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저도 이제 그 피터 린치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이제 보통 다른 투자자라면 이렇게 권하지 않았을 이제 그런 조언을 피터 린치가 해서 이분이 왜 이런 조언을 했을까? 이제 저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이 책에 따르면 피터 린치가 왜 그런 조언을 했냐고 이제 본인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 이 집이라는 게 뭐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그냥 일단 집을 사면 내가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네,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집을 사서 집값 좀 떨어졌다고 내가 뭐 몇 개월 만에 팔고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떨어지면 일단 사면 뭐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집은 장기 투자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살 때 그 100%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은행에서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레버리지가 기본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레버리지라는 게 주식 투자자들의 레버리지하고는 좀 많이 틀린 거죠. 네. 주식 투자에서 레버리지가 위험한 이유는 내가 팔고 싶지 않을 때 마진콜을 당해서 내가 주식을 팔아야 될 위험 때문에 주식 투자의 레버리지가 위험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 3월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막 폭락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현금이 있었으면 주식을 더 사야 될 시기였는데 만약 그때 내가 레버리지를 끼우고 있었으면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그냥 이제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를 그냥 강제적으로 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집을 사는 경우의 레버리지는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이게 집값이 떨어지면은 이제 물론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집값이 뭐 그렇게 뭐 50% 뭐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드물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건전한 레버리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레버리지를 써서 이제 수익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집을 살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꼼꼼히 따져보고 집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터 린치가 그 조언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카드로 뭐 물건 많이 사고 막 자동차 사고 이렇게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아서 저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보니까 막 50% 이상이 몇백만 원도 없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소비만 하고 저축을 안 하니까 그럴 바에는 집이라도 사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피터 린치가 그 집이라도 사라고 조언을 한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 투자가 되고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하는 그 투자의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부동산 투자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부동산 투자가 좋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또 주식 투자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뭐 이제 이런 또 뭐 좀 깔려 있는 뜻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좀 유명하신 그 우리나라의 되게 대표적인 투자가 한 분이 집 사지 말고 월세 살면서 투자하라고 그런 용어가 있으셔가지고 그거랑 이거랑 반대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한 뭐 10년 전 뭐 이런 상황이면은 저도 뭐 집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점이라면 저도 집을 사는 거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기도 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점이라면 하여튼 이제 집을 이미 가지고 계시면 몰라도 집을 아직 안 가지고 계시면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것보다는 다른 투자를 생각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나는 돈이 필요한가 이 질문을 던져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는 돈이 필요한가라는 거는 그냥 이제 그 여윳돈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돈이
6개월 후에 1년 후에 필요한 돈인가 이제 그런 돈으로는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급하게 예. 쓸 돈이 필요한가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여윳돈을 가지고 아까 제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 3년에 2배 보고 투자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 3년 동안은 이 돈을 거기다 묶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3년에 2배라는 게 이제 제 생각에 3년에 2배인데 세상 일이 생각대로 안 풀릴 수 있으니까 그 3년이 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내가 이 투자한 것에다 돈이 묶여 있어도 괜찮은 돈인가 이제 그런 돈을 가지고 투자하라는 얘기 그죠. 여윳돈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뭔가 그 사회 초년생일 때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고 이러면은 또 목돈이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그때면 또 깨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염두에 두라는. 네. 예.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좀 이건 포괄적 질문 같은데 주식 투자자로서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사실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고 또 멀리 한 2, 3년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하고 이제 이런 자질이 필요한데 그게 선천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강남 아파트가 평당 1억이면 이건 말도 안 된다,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만 옆 사람이 그 강남 아파트를 사가지고 평당 1억 2천이 되는 거를 보면 처음에는 안 사겠다고 마음을 먹다가도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생겨나면 사야지. 결국 나도 사게 됩니다. 그게 인간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터 린치가 독립적으로 사고를 하라는 말을 강조한 이유도 그게 그렇게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쉬우면 피터 린치가 뭐 강조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 본성상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를 꼼꼼히 따져서 투자를 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예를 들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이제 굉장히 먼 미래에 테슬라가 벌어들일 돈을 지금 이제 다 땡겨가지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그래도 너무 비싼 거죠.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비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기업을 사는 거는 뭐 투자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계속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5배가 되고 6배가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요. 이제는 성장주의 시대다. 이제는 전통적인 가치 투자는 안 통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비단 최근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닙니다. 이게 과거 대공황 시기에도 대공황이 있기 전에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처럼 보이는데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비행기가 처음 대중화된 시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서 다른 대륙으로 이동하는 그런 기술이 나오던 시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네. 지금 뭐 전기 자동차보다 저는 100년 전에 사람들이 비행기로 여행을 한다는 그 시기가 더 놀라운 시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시기가 숱하게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열광했던 투자가 그래서 항공주에 투자하는 게 제일 열광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사람들이 다 전기차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항공주를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또 그렇게 됐어요. 거기서 실제로 돈을 번 사람은 극히 드물었죠.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수많은 항공사들이 생겨나서 서로 피터지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부분의 투자자는 다 손해를 보고 이게 끝났던 거라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질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얘기가 이렇게 좀 전개가 됐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런 투자 방식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이거를 실천을 하려면 이게 인간 본성하고 좀
좀 상반되는 그런 자질을 요구를 하는 거라서 잘 안 맞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게 과연 내 성격이나 자질하고 맞는지 한번 스스로 따져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아, 그 말씀 딱 들으니까 그 한 5년 전, 6년 전에 그 태양광 그것도 한번 열풍 불렀는데 막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그 경쟁이 붙어가지고 주가 폭락했던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네. 국내 투자자분, 개인 분들이 태양광 설치하면 뭐 다 돈 번다고 해서 한 뭐 3년 전, 4년 전 저 주변에도 이때 다 많았어요. 뭐 주위 농지나 네. 뭐 이런 데다가 다 태양광 설치했는데 지금 다들 손해보고 계시죠. 네. 네. 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요, 대표님, 그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도요, 그 주가가 오르는, 막 1.5배, 2배 이렇게 오르는 기업들, 사례들도 많나요? 그런 기업들도 있죠.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지수에 굉장히 민감해 하시는데 사실 지수는 굉장히 좀 허구의 개념입니다.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를 구성하는 게 삼성전자하고 우선주하고 뭐 하이닉스하고 이런 종목들로 지수가 뭐 한 거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30% 가까이 되거든요. 그 삼성전자가 오르면 지수는 엄청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밑에 있는 다른 개별주들은 오히려 더 소외받을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래서 워낙 삼성전자의 비중이 커서 지수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결국 삼성전자에 투자한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뭐 이런 투자가 돼버리는 거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1년에서 뭐 한 14, 15년 요때 보면은 지수가 계속 옆으로 횡보를 했었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2011년 뭐 15, 16년 요 무렵까지 계속 횡보를 했는데 그때가 가치 투자자들의 황금기였습니다. 아, 정말요? 그때 막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막 뭐 1년에 몇십 프로 뭐 많이 내는 분들은 뭐 1년에 정말 뭐 100%, 200%씩 수익을 내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모르고 지수만 보는 사람들은 이 시기는 뭐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가장 좋았던 시기 중에 한 시기가 그 시기였었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는 우리가 기업을 사는 거지 지수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GDP에다 베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GDP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 뭐 결국 기업 실적하고 연동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그것만으로 기업 실적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기업이라는 게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GDP에 베팅을 하고 뭐 지수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면 개별 기업에 집중을 해야지 지수에 현혹돼서 투자를 하는 거는 지수를 가지고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식이다. 와, 그 횡보했을 때 가치 투자의 황금기라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 피터 린치가 개별 기업에 집중하라는 거 시장의 외부 이런 것보다 그 말이 확 와닿는데요. 네. 설득력이 너무 강한 것 같은데요. 저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가 이제 그 시대 정말 수익률이 많이 나왔었죠. 와, 너무 되게 신기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그 주식을 팔아야 할 때, 그리고 주식을 팔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네. 예. 그것도 이제 피터 린치가 이미 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피터 린치 415페이지? 네. 4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매입한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그 주식과 작별해야 하는 시점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아이디어가 종료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주식을 팔게 되는 거죠. 그 참 좋은 여행에서 다 얘기해 주셨네요. 네, 참 좋은 여행을 저는 이제 100억 정도를 버는 회사니까 뭐 한 3년 정도 기다리면 뭐 1000억 정도는 최소한 뭐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이미 뭐 시총이 뭐 1500억이 돼버렸으니까 뭐 저는 다 팔았죠. 근데 사실은 뭐 1000억 근처에서 저는 다 팔아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을 또
굉장히 아까워해요. 아, 내가 그 1,000억에 저는 팔았는데 그 1,500억까지 갔으니까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50%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너무 아까워하는데 아, 내가 좀 더 기다렸으면 1,500억에 팔 수 있는 걸 너무 낮은 가격에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욕심이에요. 예, 꼭지에 팔겠다는 욕심인데 그 꼭지에 파는 거는 그거 역시 신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이 주가라는 게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다가 얼마만큼의 멀티플을, 배수를 적용할지, 펄을 적용할지의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100억이고 펄을 10을 주면 1,000억이 적정가인데 펄을 15를 주면 1,500억이 적정가고 펄을 20을 주면 뭐 2,000억을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기업이 벌어들일 이익은 뭐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데 이 펄을 멀티플을 얼마나 줄 건지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뭐 참 좋은 여행의 멀티플을 10배를 줘야 될지 15배를 줘야 될지 뭐 20배를 줘야 될지 이거는 정말 뭐 이렇게 얘기 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시장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의 변덕인 거죠. 그 시기에, 그 시점에 사람들이 요 기업을 얼마나 요 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멀티플이 20이 됐다가도 뭐 15가 됐다가도 물론 이제 그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긴 하는데 정답이 없는 분야인 거죠. 그래서 그 꼭지를 내가 딱 맞춰가지고 팔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그거 자체로 욕심이라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오면 그냥 미련 없이 그냥 팔고 이제 나머지는 그때 이제 내 거를 이제 누군가는 받아줬으니까 제가 팔고 나올 수 있었던 거니까 이제 그분의 수익이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그분의 수익으로 남겨둬야지 내가 끝까지 다 쫓아가서 뭐 마지막 뭐 1% 수익까지 다 챙기고 나오겠다. 이거는 욕심인 거죠. 네,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뭐 사실 꼭지에 팔겠다라고 내가 하면 후회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언제 팔아도 다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냥 내 정한 목표가에 그냥 미련 없이 팔고 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저도 처음에 뭐 굉장히 속쓰리고 아까웠던 시기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뭐 너무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단련이 됐다고 하나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무심해지는 거죠. 아 그냥 내 수익을 챙기면 그걸로 나는 만족을 하는 거지. 하여튼 내 거를 사주는 사람도 또 이제 그걸로 수익을 내는 게 더 좋은 거죠. 네. 아, 예. 처음에 투자할 때 그 투자 아이디어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게 있으면은 팔아야 되는 거고 또 그 팔 때 너무 과욕이나 욕심 이런 것들은 부리지 말고 멀티플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정도 그 자기만의 기준을 좀 갖고 있어야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멀티플이라는 게 사실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이제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좀 더 성장력이 높아 보이고 또 자기 자본에 비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훨씬 높아 보이고 뭐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못한 기업들보다 멀티플이 더 높게 받긴 할 텐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공식처럼 이런 기업은 ROE가 뭐 20이니까 멀티플을 얼마를 주고 이 기업은 ROE가 10이니까 멀티플을 얼마를 주고 또 이 기업은 뭐 성장률이 뭐 한 15% 나오니까 이런 식의 공식을 써가지고 멀티플이 탁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 피터 린치 요 책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 게 91페이지를 보면은요. 주식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서 만사를 철저하게 계량화하도록 훈련받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마법 공식 같은 거를 원하세요. 이 공식에다가 어떤 수치 몇 개를 탁 대입하면 이 기업 가치는 얼마, 요 가격에 팔면 돼. 근데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주식 투자가 그렇게 뭐 어떤 공식 뭐 한두 개에 의해 가지고 딱 계량화 돼가지고 투자할 기업, 투자 못할 기업, 또 어떤 투자 매도할 가격 이런 것들이 공식으로 딱 주어지는 그런 거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투자는 상대적인 거라서 하여튼 이제
뭐 다른 기업들이랑 뭐 또 이제 다른 기업뿐만 아니라 뭐 현재 금리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략 이 정도쯤이면 뭐 적당하다 생각하는 거에 그냥 만족하고 팔고 나와야지 뭐 어떤 하여튼 뭐 공시 어떤 뭐 꼭지에 팔거나 뭐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하다. 네. 그러면은 그 계량적인 것보다는 계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약간 예술성 이런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식화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어떤 마법 공식 같은 게 딱 있어가지고 또는 어떤 엑셀 템플릿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수치 몇 개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딱 뭐 퀀트 투자가 약간 그런 식으로 네, 되는. 퀀트가 이제 그런 네. 식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퀀트 투자를 좀 하여튼 약간 좀 참고만 할 퀘스천, 뿐. 예, 퀘스천업을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완전한 감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제 대략의 어떤 기준이 있을 뿐이지 네. 딱 정확한 값이 떨어질 수는 없다. 이제 네. 그런 얘기. 예를 들면 이제 참 좋은 여행을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회사는 100억 정도의 돈을 버는 회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100억을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참 좋은 여행이 과거 실적을 보면 이제 잘 못 벌 때는 한 70억도 벌다가 잘 벌 때는 뭐 150억도 벌다가 이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참 좋은 여행은 100억을 버는 회사가 아니고 한 70억에서 150억을 버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평균을 보면 한 100억 정도 돼서 이제 제가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했을 뿐인데 좀 더 들어가 보면 70억을 번다고 가정을 하고 퍼 10을 주면 한 700억 정도 가치가 되는 거고 150억을 번다고 하고 거기다가 퍼 20을 주면 3천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엄청 큰 차이네요. 네, 그러면 참 좋은 여행은 실제로는 네. 750억에서 3천억 사이에 밸류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여행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막 호황기면 참 좋은 여행 시가총액이 3천억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고 안 좋으면 그냥 한 75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얼마에 내가 팔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냥 나는 1,000억 정도면 만족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걸로 좋은 거고 나는 뭐 3천억까지 끝까지 기다려 볼래 뭐 이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책에 보면은 그 현업에 계시면서 이 내용에 공감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보니까 그 통계학보다 역사와 철학 이런 공부가 오히려 주식 투자에 훨씬 도움이 되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요거에 공감하시는지. 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세요? 제가 전문 번역가는 아니지만 제가 번역한 책이 있어요. 제가 그 번역한 책 제목이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 심리학, 물리학, 사회학, 뭐 수학, 철학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해서 이제 그런 분야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그 책도 번역하긴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주식 투자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네. 주식 투자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 기업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어떤 그냥 하나의 조직일 뿐인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하려면 결국은 우리 사람이라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기업이라는 조직이 또는 이 인간하고 기업이 이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은 결국은 통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뭐 심리학, 사회학, 역사, 철학 그런 데서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은 보면은 금융공학이 우리를 더 나은 투자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증거가 하나라도 있을까 나는 보지 못했다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저자분이 좀 그렇게 뭐 쓰셨나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안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할 텐데, 하여튼 참고할 세상 모든 정도? 일이 네. 이제 그 명암이 네. 있듯이, 이제 뭔가 좀 도움이 되니까 만들어졌을 텐데, 네. 그게 또 너무 한쪽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서, 이제 그런 부작용이 좀 지금 단계에서는 좀 너무 과하게 표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세상 모든 일이 다 명암이 있는 거라서 전적으로 악한 일, 나쁜 일, 또는 전적으로 선하고 좋은 일, 그렇게 구분하는 거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되게 확신을 하면서도 뭔가 되게 유연함이 필요하고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이렇게 아무튼 되게 복잡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예술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거는 이제 요즘에 막 좀 자산 격차 켜지고 또 막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 뭔가 좀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조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심리적으로 이렇게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좀 어떤 희망의 말씀? 이런 게 좀 있으시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그게 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뭐 포모 증후군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fear of missing out, 이제 나만 뒤처지고 소외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물론 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내가 그 운을 잡으려면 결국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 지금 이제 어떤 게 막 급속하게 벌어지고 있으면 내가 저 기차를 저기에 내가 지금 편승하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뒤처질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또 다시 오르막이 있고 계속해서 세상은 이렇게 등락을 하는 게 세상 일이라서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기회는 또 오게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빨리 투자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은 하지만 제가 이제 투자에 입문을 한 게 저는 이제 사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게 투자 쪽으로 시작을 하질 않았었어요. 이제 아까 뭐 웅 이사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제가 그 경영공학을 나와서 이제 사실 이제 다른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한 십몇 년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투자에는 이제 30대 중반 무렵에 제가 이제 투자에 들어오게 된 거죠. 지금 보면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대학 때부터 투자를 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에 비하면 제가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길거든요. 인생이 뭐, 앞으로는 앞으로는 뭐 정말 평균 수명이 뭐 100세 뭐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생이 굉장히 길어서 살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 내가 그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지금 기회는 놓쳤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 다시 또 기회는 계속해서 오게 돼 있고 이제 그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가 돼 있으면 반드시 기회는 다시 온다고 뭐 생각합니다. 그 준비의 일환으로 월가의 영웅 이 책이 도움이 될까요? 네, 저는 이 책이 네.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 시작하면서 가장 그 투자를 처음 접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책이 어떤 기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투자자가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로 투자를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뭐 그 주식을 선별하고 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언을 하는 책이라서요. 하여튼 제가 뭐 다른 분들한테 권하는 정말 한 대여섯 권 되는 책 중에 이제 한 권 정도가 그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초보 투자자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책이 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렇게 책 이렇게 열어서 보시는 거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형광펜으로 많이 칠하시고 띠지도 붙이시고. 저는 이 책을 지금 한 대여섯 번은 읽었는데요. 이제 제가 옛날에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근데 읽을 때마다 좀 형광펜이 다시 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여기에다 칠했는데 또 다음에 읽을 때는 내가 이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요 구절은 내가 못 봤구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책의 가장 큰 특징이 읽으면 읽을수록 뭐 새롭게 발견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좋은 책인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저자분이 은퇴하셨다고. 네. 혹시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꽤 되셔가지고요. 네. 지금은 그냥 어떤 이제 저도 구체적인 거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뭐 좀 가족분들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을까. 이제 가끔씩 이제 뭐 그런 외부 활동으로 하세요? 그런 것도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네. 네. 얼마 전에 그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1, 2년, 2, 3년 전에도 어떤 TV 프로그램인가 뭐 인터뷰도 그러세요? 나오고 뭐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그럼 그때 30대 초반에 들어오셨을 때 조금 더 일찍 들어올 걸 그런 생각을 그때 하셨어요? 그렇죠. 네. 사람들은 항상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거를 항상 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근데 이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 봤을 때. 네. 근데 언제 시작하든 하든.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IMF, 뭐 서브프라임 이때가 기회였는데. 항상 그 기회는 항상 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